예,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약용은 흥음심사에서 이 사건을 조선 최악의 폐륜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려는 정조의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홍두천 아래옵니다. 무녀 나이 사십대용. 그렇잖아, 그 힘들어가지고 이 밥숟가락 들 힘조차 없구만. 초상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밥맛 떨어지는 소리야. 정말. 해무없이 들어와서 소녀 형을 모함하여 원통이 죽인 후에 소녀를 또한 죽이라 하여 형을 따라 죽었나이다. 소녀 형제 전추 이치 인원 하늘 어진 성주님이 불어주소. 허니 신관사또 담대하고 현명하여 장화와 홍련이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약조를 하였겠다. 감사하오 감사하오. 진짜 장화 홍련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먹었으면 그만 가세요. 이런. 장화와 홍련이 말고도 어미 손에 죽은 여인네가 또 있는 것이었다. 참, 이번엔 시험이라. 가만, 그 장화 얘기보다도 저 얘기가 더 재미지겠는걸. 우리 저 양반이나 한번 따라가보세. 어떤가? 괜찮지? 이 양반이 누군고 하니? 한양 명문가의 자제요 규장각 대교의 세자의 스승으로 계시는 이곤수란 양반이라. 아이씨고. 근데 이 양반이 어찌 이 험한 시골길에 나섰는고? 평산의 이옥사는 의심스러운 옥사인데다가 간통사건의 정황마저 띄고 있어 애매하고 추잡하며 간계와 속임수가 다양한 탓에 해를 넘기며 자세히 살펴보고서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후 감사의 발사가 전혀 달라 비록 한쪽을 지지하고 한쪽을 누르려고 해도 의심스러운 옥사 같기도 하고 간통사건 같기도 하니 어찌하겠는가. 영상의 의견 가운데 어사를 파견하여 안문하자고 운운한 것이 실제로 내 생각과 부합한다. 범교대교 이곤수를 평산부 안해거사에 명하니 당일로 하직 인사를 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라. 정조는 그 자신이 심리록이라고 하는 그 재판 판례집을 직접 편집했을 정도로 살인사건의 조사에 매우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의 경우에 스스로 암행어사들을 많이 파견해서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암행어사로 내려가는, 정조대 암행어사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조의 뭐 왼팔, 오른팔과 같은 그런 아주 측근 인사였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암행어사로 보내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오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장조차 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배운 것은 적으나 허머무의 시장 중 한 분은 반드시 유족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공관과 복공과 그 누구도 저희 가족에게 시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초공관 정경증은 조씨문중의 사위요, 재건관 이서회는 그 집안 사람들과 막역한 하고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조씨문중의 인척이 사건을 담당했단 말인가? 그 시장은 원래 세부를 발급해서 하나는 상부에 보고용으로 올리고, 하나는 관서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시친에게 발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시친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검 수사는 어찌 진행되었소? 이 사건은 박조희의 아버지인 박장에게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제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미 장례까지 치러 시신조차 볼 수 없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는 말인가? 집안에서 아녀자가 목을 메어 숨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 서둘러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 죽음의 원인조차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아니오. 제가 억울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저 목을 메었다 이야기를 할 뿐 제 스스로 목을 메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도통 알 길이 없사옵니다. 부디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오? 그것을 어찌 알겠어? 그거 조용히들 하시오, 조용히! 죽음의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바. 굴검을 시행하라. 아니되옵니다. 이는 제 며느리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미 장례까지 끝낸 시신을 꺼내어 어찌 능멸을 하십니까? 대명률, 형률, 발총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묘를 함부로 파헤치거나 시신에 훼손을 가한다는 건 굉장히 그 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검시를 하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매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상 이제 애로가 있으니까 정조 때 이것을 보고 굴검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제가닥 신고부터 해야지. 어째 신고도 아니하고 장례를 치라 그래? 원래는 신고를 하면 수령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시신을 확인해야 하고, 목격자,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해 그대로 적어 남겨야 한다고 그 옆에 노상 끼고 있는 무언록에 떡하니 나와 있구만 그래. 무언록이라는 책은 1308년 중국 원나라 때 왕년한 사람이 만든 법의학 서적입니다. 이것이 고려 후기에 수입돼서 고려시대 때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조선 초기에 계속 활용되다가 1438년이 되면 조선 세종 때가 되겠죠. 세종 20년에 조선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의학 서적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신주무언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종 때 신주무언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후대로 가면서 계속 그 조선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말하면 증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언록을 이제 증보하게 되는데 영조대 한번 증보가 돼서 증수무언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정조대 가서 또 한번 증보가 되면서 증수무언록 대전,
또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증수무원록 대전언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원록이 발전을 해갔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험을 시작해야 하는데 먼저 검험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하면은 사건 조사를 기록하는 하전, 범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정범,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간범,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간주, 그리고 피해자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랬다. 참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친속이나 고발장을 제출한 시친들, 관청의 옥졸과 사령배, 의생과 율생 등이 참여를 해야만 비로소 검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 자, 이제는 검험에 사용할 법물들을 확인해 보세. 검시용 차인 황종척에 시체에 덮을 종이에 술찌개미와 초주를 바르고, 이러면 상처가 죄다 드러난다는구먼. 그렇지. 그 어떤 변사체에 상처가 있는 피부가 주변에 흙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주변 동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면은 색깔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표피를 벗겨내면은 진피는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표피를 벗겨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비녀와 조엽수, 그리고 살아있는 닭까지 준비를 한다네. 가만. 근데 맑은 하늘에 저 우산은 또 무엇인고? 그 법물 중에 우산은 그 일광이 아주 강력하게 내려 쪼이는 곳에서는 상처를 관찰하거나 또는 시반의 색깔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강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럴 목적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 앞쪽에 길이가 한두 푼, 넓이가 서너 푼 되는 찔린 자국 2개. 그리고 찔린 상처 위로 목을 맨 줄 자국이 보입니다. 손은 굳어있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험이 끝나면 보고서인 발사를 쓰고 수령 이하 모든 검험 참여자가 수결을 하여 검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다. 또 평소 시어머니 최 씨가 며느리 박조희를 구박한 것은 사실이고 독립사람 이창환과 수작을 부린 점은 인정되나 그 증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박조희의 손은 부드러웠으며 몸에 난 상흔을 살펴본 바 그 시신의 상처는 잘사의 조문과 일치하였습니다. 그 오른손이 부드럽다는 것을 스스로 목을 벤 증거로 했는데, 이것은 당시 굴검을 한 시기가 그 사망 후에 이렇게 적어도 3, 4일은 지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데 적용시킬 수 없는 조문이다. 법의학 당시 무원록에서는 이 조문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 2일 이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거를 스스로 목을 벤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면 복검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복검 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목맨 흔적이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일인가? 이런 변괴가 웬 말인가? 복검 시에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씻고 닦으면서 검시를 하였는데, 먼저 목맨 흔적을 찾기 위해 파의 밑동을 데친 후 목에 바르고 그 위에 초에 적신 종이를 덮었다가 종이를 벗겨내고 살펴보니, 허허, 이게 웬일 목맨 흔적이 없네 그려.
비록 목맨 흔적은 없었으나 나머지 증거는 자살사의 조문과 일치하여 복권관께서도 자살로 판명하신 것입니다. 복권관 이서회 같은 경우에는 그 칼자국의 상중하 깊이가 다르고 그 칼자국이 시작된 곳과 끝나는 곳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자살에 이제 근거로 됐는데요. 원래 그 무언록에 나온 그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깊이가 다르다는 거는 한 사람이 목을 이렇게 뱄을 때 처음에 찌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결단을 하게 되니까 강하게 찌르지만 본능적으로 통증을 못 이겨서 점점 이게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이쪽의 깊이가 강하고 이쪽의 깊이가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는데 근거가 상중하의 깊이가 다르다. 아니 상처가 3개가 난 게 깊이가 다르다는 그거를 무언록 조문이랑 연관을 시켜버리고 이거는 그 무언록을 굉장히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마구 인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검과 재검에서 자살로 판결이 난 것을 자네는 어찌 재조사를 요구하며 격쟁까지 한 것인가? 제 동생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평소 시어머니였던 최 씨는 그 음탕함이 동리에 널리 소문이 나 있었고 그 때문에 제 누이를 심하게 구박하였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종사단과 아들 조광선의 증언에서도 누차 밝혀진 바이옵니다.